릴리와 요나의 잘 읽었습니다. 예스, 프로 같았어. 5월에 이어 7월을도 잘 읽었습니다로 돌아왔는데요. 저희가 어떤 또 책을 그동안 잘 읽었을지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시간이 너무 빠르게 가네요. 머리가 빠글빠글해지셨어요. 어제 볶았어요. 앞머리가 너무 충격적이어서 진짜 네. 울었어. 유쾌한 걸로 하시죠. 우습다고 생각했어. 유쾌한 것으로 합의를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아니 책이 겁나 많은데요? 맞아요. 좀 소개할 만한 책들을 추려서 가져왔는데 준비를 하나도 안 해가지고 뭔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 첫 번째는 체육 단편선이고 근데 이걸 읽게 된 계기가 제가 어디서 글을 봤는데 세상에서 제일 웃기고 슬프게 쓰는 사람이 체호프다라고 해가지고 저는 러시아 문학가 뭐 톨스토이랑 뭐 체호프 딱 그 유명한 사람들만 들어봤는데 톨스토이는 그래도 꽤 읽었어도 체호프는 하나도 읽어본 적이 없단 말이죠. 근데 일단 체호프 작품이 아니라 체호프가 궁금했던 거여서 처음에는 체호프의 관하여라는 책을 읽었어요. 읽다 보니까 책을 읽지 않고는 읽을 수 없어요. 체호프 책을 해설하는 그런 해설사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처음에 읽은 게 아마 예를 들어 먼저 읽었던 것 같아요. 민음사에서 나온 체호프 단편선을 먼저 읽었고 그 다음에 너무 재밌는 거예요. 다른 작품도 읽어보고 싶다라고 해서 그 다음은 문예출판사에서 나온 체호프 단편선을 구매해서 또 읽었습니다. 둘 다 같은 체오프 단편선인데 작품이 안에 들어있는 구성이 다른 건가요? 오, 너무 다행히 수록 작품이 겹치는 게 없어요. 오. 출판사별로 어떤 작품을 엮어가지고 단편집을 내는지 조금 다른 것 같고 그 첫 번째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발리의 죽음인데 레전드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제가 이 책을 읽었을 때가 아마 엄마랑 동생이랑 대전 여행 갔을 때였는데 거기서 아무도 원하지 않았는데 제가 낭독회를 열어가지고 다 듣기 싫어했는데 나 혼자 강요했누. 네, 강요했어요. 되게 짧아요. 3장밖에 안 되거든요. 엄마랑 동생도 재밌었어요. 네. 엄마는 어땠어요? 재밌네. 이제 끝. 난 진짜 재밌어가지고 하고 막 깔깔깔깔깔 대면서 웃었는데 뭐가 그렇게 재밌었나요, 연아는? 이 내용이 이반 드미트리미치 체르파코프라는 그 관리가 있는데 공연을 보다가 이제 앞에 고위 관리가 앉은 거예요. 근데 공연 중에 잘못해서 재채기를 했어요. 그래서 침을 튀겨가지고 사과를 해야겠다 해가지고 그 고위 관리한테 사과를 합니다. 근데 괜찮다고 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떠나질 않는 거야. 진짜 괜찮을까? 사실 안 괜찮은데 괜찮다고 말한 거 아닐까? 더 진심을 다해 사과해야겠다. 그래서 막 그 다음날 찾아가가지고 진심을 다해 사과하고 근데 그 고위 관리는 아니 괜찮다고 했는데 왜 왔냐. 그러니까. 진짜 괜찮다 하니까 이제 또 곡해서 알아듣고 또 혹시 또 막 돌려서 말하는 거 아니야? 진짜 안 괜찮아서 진짜 괜찮다고 말하는 거 아니야? 해가지고 막 그 다음 날에는 자필로 막 이렇게 편지까지 써가지고 이렇게 뇌절을 거듭하다가 마지막에서는 결국에 그 고위 관리가 얼굴이 파랗게 질려서 부들부들 떨면서 꺼지라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제일 재밌어요. 근데 이거 약간 스폰데 그냥 해. 그냥 할게요. 어제 보는 사람도 얼마 없는데. 그 결말 레전드인데 흐느적 밖으로 걸어나갔다. 기계적으로 걸음을 옮기며 집으로 돌아온 그는 관복을 벗지도 않은 채 소파에 누웠다. 그리고 죽었다. 엥? 기침해서 죽은 거네. 그러니까 그 불안? 이 내용이 딱 그거예요. 첫 페이지. 재채기를 했다. 어떻게 용서하십시오. 그 다음에 뇌절 1, 뇌절 2, 뇌절 3. 꺼지라니까? 집으로 돌아온 체르바코프는 죽었다. 대박이다. 내포하고 있는 게 되게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이 죽음이 뭐 물리적인 죽음을 의도한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어떤 게 탁 나갔거나 아니면 뭔가 포기를 했거나 아니면 진짜 무언가가 꺼져버려서 죽었다고 표현했을 수도 있고 체호프 작품들이 좋았던 점이 첫 번째가 러시아 일상? 이 잘 녹아져 있어가지고 그런 점에서 환기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고 뭐 이를테면 러시아에서 뭐 우리가 커피를 마시고 차를 내려 먹듯이 뭐 어떤 주전자 같은 데에다가 뭐 끓여서 먹는 그런 문화가 있나 봐요. 그래서 그게 되게 자주 나와요. 막 그거를 뭐 마시고 있었다 아니 뭐가 끓고 있었다 뭐 탁자에 그게 놓여져 있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문화적인 요소들이 되게 많이 녹아져 있어서 환기되는 지점이 있었고 그리고 다 일상적인 이야기거든요. 선악의 구분도 뚜렷하지 않고
주변이나 아니면 그 한 사람 내면 세계에서 있을 법한 일들. 그래서 그냥 쭉쭉쭉쭉 읽어나가는데 왜 이 사람이 문학적으로 칭송받는지 알겠다 하는 것들이 읽고 나서 돌이켜 생각해보면 이해가 되는 곱씹을 거리가 되게 많은 책인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그런 책을 보고 좋은 책이다 라고 하잖아요. 요나가 생각하는 체홉의 매력은 뭐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와 레전드 이게 되네? 하는 일들 있잖아요. 그거를 되게 농밀하게 서술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한 편 한 편이 우리의 일상, 삶 그런 것들을 딱 웃기고 슬프게, 왜냐면 우리 삶이 그러하듯이 와. 되게 솔직하게 쓰여진 게 많아요. 내가 굳이 다른 사람에게는 전시하지 않거나 공개하지 않는 그 인간으로서 가지는 다양한 내 모습들 있잖아요. 그거를 인물에게서 많이 느껴요. 나도 이러는데. 근데 이제 어디 가서 말하진 않죠. 나만의 재미를 느낄 수 있다. 전 체홉 작품을 하나도 안 읽어봐가지고 한번 봐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야기 들으니까. 네. 제가 다음 책 소개해볼게요. 예. 제가 첫 번째로 소개할 책은 요한 하리의 매직필이라는 책이에요. 오. 부제가 되게 자극적이에요. 기적의 비만 치료제와 살찌지 않는 인간의 탄생. 오. 최근에 우리 그 기사 공유하면서 위고비 관련해가지고 일라이릴리랑 그런 기사들 되게 많이 봤었잖아요. 그래서 이 위고비가 요즘 되게 화두이고 이슈이네?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책 궁금해서 읽어보고 싶었고 그리고 요한 하리가 도둑맞은 집중력 저자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저널리스트로서 어쨌든 자기가 주장하고자 하는 거 되게 깊게 탐구하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맥락이랑 이런 것들을 잘 설계해서 설명을 해주는 것 같아가지고 이 책도 한번 읽어봐야지 하고 킵을 해뒀다가 드디어 읽었습니다. 오. 어땠나요? 일단 책의 구성이 전 되게 신기했거든요. 왜냐면 이게 그냥 단순하게 비만 치료제에 관한 걸 다루는 게 아니에요. 비만 치료제가 등장했다는 걸 시작으로 해가지고 왜 사람들이 뚱뚱해졌지? 맥락이랑 이런 것까지. 그러면 그 초가공 식품을 우리가 계속해서 섭취하는 거랑 비만 치료제 이거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 거지? 오. 근데 이게 진짜 괜찮을까? 부작용은 없을까? 그래서 이걸 먹으면 진짜 변화하나? 근데 살찌지 않는 사람들도 있잖아. 그쵸. 그러면 비만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인식해봐야 되는 건 아닐까? 엄청 풍부한 이야기들이 담겨있는 책인 것 같거든요. 저는 이 책을 그 독서 모임 때문에 읽었어요. 트레바리에서 그 무경계 만기기라는 함께 만드는 클럽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책이었거든요. 가장 많이 했던 이야기는 그거였어요. 우리가 비만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 안에는 혐오 정서가 깔려 있고 왜냐면 그 비만도 질병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비만을 치료할 때 약을 섭취해가지고 먹는다고 하면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되게 너 이거 너무 치팅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운동하고 적게 먹고 이렇게 해가지고 빼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 당뇨나 약물이 필요한 치료들 그런 거에 있어서는 사실 우리가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그쵸. 아프니까 약 먹는 게 당연한 거다. 질병과 치료 관점에서 보면은 당연한 건데 비만도 질병이니까. 그래서 왜 이렇게 다를까? 이런 이야기도 나눴었는데 요하나리가 책 안에서 너무 재밌게 설명을 해줘가지고 그리고 실제로 이 사람도 위고비를 계속 맞고 체중 조절 같은 것도 하고 하다가 막 다시 찌기도 하고 이랬었는데 일침을 날리는 친구들이 되게 주변에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오젬픽 그걸 항상 한창 복용을 하고 있을 때 친구한테 일침을 한번 듣는 게 그거였어요. 너 지금 너 질병 때문에 치료하고 있는 거라고 하지만 실제로 네가 바라는 건 그냥 날렵해진 턱선이 좋고 다른 사람들이 보는 너에 대한 시선이 달라져서 좋은 거 아니야? 아무 말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이런 복합적인 게 섞여 있는 게 우리가 비만에 대해서 바라보는 관점인 것 같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결국에 이 사람 주장하는 건 그거거든요. 팻 프라이드 운동을 해야 된다. 살찐 몸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긍정할 수 있는 자기 바디 포지티브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약간 이런 내용인데 되게 착착착착착 전개가 되는 책이고 비만 치료제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뭐 식품 산업이라든지 그냥 비만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들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부작용 같은 것들 되게 총체적으로 좀 다루고 있는 책이어서 재밌었습니다. 두 가지 공감이 되는데 첫 번째가 몸에 대한 관점, 뷰가 하나로 정의가 확실히 안 되는 것 같고 아까 말했던 질병과 치료 관점에서 의학적으로 바라본 몸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사회문화적으로 바라보는 몸도 있는 것 같고 맞아요. 뚱뚱한 사람한테 막 살 빼 이렇게 할 때도 그 앞에 붙이는 게
건강을 위해서 살 빼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 그 안에는 사회 문화적인 맥락도 담겨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 이야기도 나왔었어요. 이 비만이라는 게 개인의 의지의 문제일까? 아니면 사회 구조적인 문제일까? 약간 맞아, 이런 관점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어서 되게 흥미로웠고 말한 것처럼 되게 복합적인 문제여가지고 다층적으로 조망을 해주는 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진짜 재밌었습니다. 다음 책 소개해주세요. 그렇다면 저도 트레바리에서 읽었던 책을 너무 재밌게 읽었어가지고 어우 좋다. 무의식은 나를 어떻게 설계하는가라는 책을 잘 읽었고요. 그래서 무의식이 어떻게 작동하고 돌아가는지를 조금 과학적으로 추적해서 파헤친 그런 책이고 요지는 저는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했는데 첫 번째가 우리가 나의 의식 수준에서 이게 결정되었던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뇌과학적으로 살펴보면 알고 보니 무의식이 결정하는 거였다. 이를테면 나의 미적 취향, 아니면 뭐 사람 이상형 이런 것도 흔히 보면 내 취향이 관여된 거야. 내 의식, 내 기준, 이성적인 그런 논리가 개입된 거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니 그거 사실 내 뇌가 무의식의 영역에서 너를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든 거야. 가 이제 첫 번째 중요한 골자고 두 번째는 그래서 그 무의식은 어떻게 결정이 되는데 그렇게 하라고 어떻게 오더를 내리게 되는데 그 무의식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설명으로는 우리가 정당 정치를 할 때 각각의 정당들이 어느 한 안건을 해결하기 위해 각각의 이런 솔루션을 제시를 하고 거기서 가장 우세한 의견이 채택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 뇌 무의식이 결정되는 메커니즘도 똑같다고 말을 해요. 그리고 약간의 생각해볼 만한 여지가 되게 많았어요. 지금까지 나의 이성과 의지라고 생각했던 의식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알고 보면 무의식의 단계였다면 거기서 일어나는 딜레마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뇌의 어떤 부분을 다쳐서 성적 취향이 사회적으로 용납이 되지 않게 변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아동한테 그런 관심을 보인다던가 도덕적인 절제력이 현저한 수준으로 떨어져서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범죄 행위 같은 거를 저지르게 된다거나 뭔가 그런 딜레마 상황들 그런 것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는가 이거를 그 사람 개인의 잘못이라고 볼 수 있는가 잘못에 대한 책임을 어디까지 지워야 할까 왜냐면 우리는 지금까지는 되게 서구의 이성 중심적인 사고가 익숙하잖아요. 내 의지로 모든 걸 컨트롤할 수 있고 맞아. 범죄 같은 것도 내 의지를 이용해서 제어를 하는 거고 어느 정도의 도덕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근데 이게 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면 선천적으로 그렇게 태어났다면 뇌가 다른 사람과 다르게 설계가 되어가지고 그러면 그 사람에게 잘못을 어디까지 물어야 할지 저자는 뭐래요? 한 번 더 생각해봐야 된다 했던 것 같아요. 이러한 게 있으니까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되고 너무 환원주의에 빠져서도 안 되고 너무 물질주의에만 빠져서도 안 된다. 모두를 막 생각하고 모든 옵션을 고려하기엔 사실 또 불가능한 게 맞아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진짜 억울하긴 하겠다. 인간을 어떻게 정의해야 하는지 고민이 많이 됐던 부분이었고 새로운 관점을 하나 얻게 해주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생각해볼 거리가 진짜 많았겠네요. 그리고 진짜 독서 모임하기 좋은 책이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계속 문제 제기도 많이 하고 재밌는 그런 상황 설정도 많이 예시로 들려주셔가지고 굉장히 재밌게 잘 읽었습니다. 다음엔 좀 저는 가벼운 책을 소개해보려 하는데요. 바로 카피 쓰는 법이라는 책입니다. 우리 전주 갔을 때, 체케 갔을 때 그 카프카 서점 가서 제가 책을 2권 샀는데 다 그 유유 출판사 책이었어요. 하나는 호흡하는 법이었고 하나는 카피 쓰는 법이었는데 호흡하는 법도 재밌게 읽긴 읽었는데 결론은 그냥 코로 숨 쉬어라. 입으로 숨 쉬지 말고 코로 숨 쉬어라. 였고요. 중요하군요. 다시 이 책으로 넘어와서 카피 쓰는 법이라는 책에 제가 끌렸던 이유는 커뮤니티를 새로 만들고 광고를 만들고 하는 과정에서 우리 프로덕트나 이런 걸 처음 보는 사람들한테도 우리 이런 거야 라고 후킹하게 쓸 수 있는 멘트 같은 게 뭘까? 내 언어에는 그런 힘이 있을까? 내가 그냥 감으로 때려 맞춰서 쓰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카피를 쓰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고 싶다. 그냥 내가 단순히 레퍼런스 수집하는 걸 넘어서 이걸 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지를 보고 싶다. 해가지고 이 책을 그냥 구매를 했었고요. 책을 쓰신 분은 이유미님이라고 전에 이제 29cm에서 카피라이팅을 하셨던 분이고 지금은 책방을 운영하고 계신 분이세요. 이 책은 되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좋은 가이드가 되어주는 책? 저는 어쨌든 완전 새로운 거를 만드는 일보다
어떤 정보나 백그라운드가 있을 때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뭔가를 하는 걸 더 마음 편해하는 사람인데 그런 저 같은 사람에게 되게 좋은 가이드가 되어준 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되게 그 인상 깊었던 거는 어쨌든 많이 좋은 카피를 쓰려면 기록을 많이 해야 되고 근데 그 기록하는 걸 습관으로 들이되 내가 느꼈던 거 있잖아요. 손으로 만져지는 실질적인 이야기들이 다른 사람한테도 닿을 가능성이 높다. 뭐 예를 들어 아까 우리가 버스 타고 오면서 진짜 더웠잖아요. 녹을 것처럼 덥다. 이런 거 기록을 해놓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쌓아놓았던 무언가들이 결국에 내 문장을 만드는 힘이 된다? 이런 내용들이었고 그래서 이 책을 읽은 후에 조금 달라진 점이 있다면 좀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상상하려고 노력하게 된 게 큰 것 같아요. 되게 그 뜬구름 잡는 이야기 말고 예를 들어서 트레바리에 오는 사람들은 이 독서 모임 왜 할까? 혹은 끝나고 어떤 감정일까? 시작할 땐 뭘 느끼고 모임 중간엔 뭘 느끼고 나는 뭐 모임 끝나고 어떤 걸 느꼈지? 이런 것들 되게 생생하게 가져가고 싶어지는 그런 느낌들이 이 책을 읽고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서 되게 실질적으로 도움 많이 주는 책이었다. 예시로 나왔던 것 중에 좀 획기적이다. 이렇게 나도 쓰고 싶다 했던 거 있어요? 이분의 쓰시는 특성은 자극적이고 포모를 자극하는 그런 느낌보다도 진짜 손에 잡히는 이야기를 통해서 그 단단한 무언가를 좀 전하고 싶어하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인생 청바지, 인생 뭐 지금 놓치면 안 될 이런 거 말고 그런 결을 좀 지향하려고 하시는 것 같다고 느꼈고 실제로 제가 생각했을 때도 그걸 지향해야 계속 쓰이는 카피가 탄생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좋았던 거는 10대 미만의 아이들을 타겟으로 하는 헤어핀 카피가 있었는데 처음에는 소중한 우리 아이를 더 특별하게 만들어줄 헤어핀 1+1 이거였어요. 근데 이분이 바꾸신 거는 우리 아이 머리에 봄을 꽂아볼까? 오. 진짜 중요하다. 카피가 확 느껴지네요. 제품이 엄청 달라 보일 것 같지 않아요? 저는 이 카피가 붙어있는 제품이랑 이 카피가 붙어있는 제품이랑 같은 사진이어도 너무 다르게 느껴질 것 같은 거예요. 상상되는 거 자체가. 그래서 이게 진짜 그 말의 힘이라는 게 이렇게 나타나는 거구나 싶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재밌다. 좋아하는 카피 있어요? 저도 나중에 멋있는 카피를 써보고 마음에 드는 게 있다 싶으면 공유해보겠어요. 그럼 또 일하면서 이거 조금 키워보고 싶다는 능력 있어요? 카피 쓰는 능력 말고도? 네, 저는 설득하는 거 어쨌든? 맞아. 이거 아까 들으면서도 결국엔 설득을 위한 맞아요. 일이겠구나. 사람을 만날 때도 그렇고 아니면 뭐 고객한테 제품을 팔아야 할 때도 그렇고 이게 왜 좋고 지금 이걸 왜 해야 하고 그리고 이건 무슨 가치를 가지고 있어서 이게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 거예요 라는 그런 가치 제안들을 좀 더 그 사람이 필요한 시점에 그 사람한테 필요하게 할 수 있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다음에도 이런 거 또 들고 와줬으면 좋겠다. 이번엔 이런 역량을 키워보고자 이런 책을 읽었어요 하는 거. 릴리의 좋아요. 성장기. 예. 다음으로 소설입니다. 오. 오랜만에 읽은 소설인데 빈점이라는 소설이고 미우라 아야코라는 작가가 쓴 책입니다. 거의 한 달 전에 일본으로 홋카이도로 여행을 갔었는데 그때 들고 가서 읽었던 책이에요. 하루에 3-4시간 기차로 막 이동할 일이 많았어서 무조건 책을 한 몇 권 들고 가야겠다 싶었는데 또 그냥 읽으면 재미가 없으니까 저만의 이제 자극으로 그럼 홋카이도 출신 작가의 책을 읽어야겠다. 기억에 남는 여행이 될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진짜 별 기대 안 했거든요. 되게 재밌는 거예요. 오. 반전에 반전을 거듭한 책이고 이제 줄거리가 이제 부부가 있어요. 남자가 의사고 이제 여자가 그 남자의 스승님의 딸. 스승이 딱 점 찍어가지고 둘이 맺어준 인연이고 남자가 병원장인데 그 병원장에서 일하는 안과 의사가 있어요. 근데 그 안과 의사가 그 부인을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막 집에 와서 뭐라 표현해야 되냐. 불륜의 현장이 집에서 일어나요? 뭐 소위 말하는 사랑 노름을 하고 있던 와중에 둘째가 막내가 없어져요. 이제 나가서 놀아라고 했더니 없어져요. 근데 그 아이가 살해를 당한 거예요. 천변에서. 나중에 남편이 그걸 알게 돼요. 그 둘이 그러고 있던 와중에 아이를 안 봐가지고
근데 그게 독립사건이잖아요. 물론 시간적인 면에서 인과성이 뭐 있을 수야 있겠지만 나갔다 한들 무수히 많은 가능성이 있는데 그중에 운이 없게도 하나의 가능성이 발현이 되는 거고 근데 이제 분노가 일는 거죠. 복수를 해야겠다 뭔가 다짐을 합니다. 너무 배신감이 들어서 그리고 아이를 잃은 것도 다 아내 탓이야 라고 생각하게 되니까 그 살인자가 있잖아요. 아이를 살해한 살인자. 근데 그 살인자한테 갓난아기가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근데 그 갓난아기가 이제 보육원에 맡겨져 있는데 그 보육원에서 뭐 담당하는 그런 큰손이 자기랑 엄청 친한 절친이에요. 자기는 저까지도 사랑해야 한다. 저까지도 사랑하고 싶다라고 옛날부터 말하고 다녔고 실제로도 그러기 위해서 살았어요. 이 사람은. 근데 내가 진짜 그걸 실현할 수 있는 게 그 살인자의 딸을 키우는 일인 것 같다. 내가 진정으로 사랑으로 얘를 키우면 그게 완성되는 거 아닐까? 행동으로서 책임을 질 수 있는 게 아닐까? 라고 하고 그렇게 된 배경이 또 아내가 아이를 잃으니까 아이를 키우고 싶다 말을 해요. 아이를 데려와서 키우면 안 되겠냐고. 그래가지고 실제로 데려와서 키우는데 이제 막 그거를 일기 쓰듯이 이렇게 써내려가요. 그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나는 그걸 알게 되었고 그 분노와 배신감에 이런 짓을 저지르고 말았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되게 자기는 그 모든 걸 알고 있으니까 먼저 벽을 두고 거리를 두고 막 이렇게 하는데 아내는 모르니까 너무 사랑으로 막 이렇게 해주고 근데 어느 날 그 아내가 그 일기를 봐버립니다. 모든 걸 알게 돼. 그래가지고 재밌다. 엄청 재밌어. 엄청 재밌어. 대박이다. 봐버리게 되고 근데 그 와중에 느껴지는 모든 감정 있죠. 그걸 다 담아내요. 왜냐면 아내도 자기도 그것 때문에 되게 힘들어했거든. 아내도 인간이니까 되게 힘들어하고 죄책감도 많이 느끼고 했는데 반대로 알면은 나한테 그냥 말을 하면 되는데 뒤에서 이런 일을 계획하고 꾸몄다고? 이런 거에 대한 배신감도 느끼고 슬프고 이제 난 진짜 사랑으로 키웠는데 이 딸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더 있어. 이건 전반부야. 진짜로? 뒤에서는 결국에 오빠가 있는데 첫째 아들, 찐아들이 입양해온 딸을 여동생을 좋아한다. 너무 챙기고 너무 좋아하고 근데 엄마 아빠는 두려운 거예요. 나중에 결혼하고 한다면 어떡하지? 그 알고 나서 엄마는 얘를 조금 더 홀대하게 되고 그래서 이 반항의 뜻으로 첫째 아들은 대학 첫 번째 안 갔나?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같은 기숙사 방을 쓰는 친구를 데려와요. 집으로. 본인 딴에는 얘랑 내 동생을 이어줘야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결국 막 이어지는데 그 과정에서 그 아내가 작중에서 굉장히 미인이고 아름다운 걸로 묘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랑 자기가 막 나 정도면 꿀리지 않지 않나? 근데 실제로도 그래. 막 그렇게 하는데 그 친구 아들은 막 그걸 또 다 아는 거야. 너무 부담스럽고 자기는 이 딸을 좋아하고 딸이랑 잘 되고 싶은데 뭐 어쩌고 하다가 결국에 나중에는 그 딸이 모든 걸 알게 돼. 그러고 나서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하고 나는 태어날 때부터 씻을 수 없는 죄를 가지고 태어났으니 그 살인자의 딸이잖아요. 야, 내가 사랑을 받아도 되는지 그리고 나 때문에 다 힘든 것 같다 이러면서 자살을 하러 갑니다. 그래서 자살을 하고 이제 진실이 밝혀져. 이게 또 반전이 있어. 진실? 진실이 이게 진실이 아니야? 알고 보니 잠깐만. 살인자의 딸이 아니라 그 보육원 맡았던 절친이 그 사람도 의사거든요. 같이 대학교 동기예요. 그때 대학교 다닐 때 되게 수재끼리 CC가 있었는데 걔네 사이에서 이제 아기가 낳았는데 막 다 학생이고 이러니까 거기 맡겼나 봐. 그래가지고 그 애였다고. 거기 둘에서 나온 애였다고. 그 살인자의 딸이 아니었죠. 왜냐면 그 절친이 차마 그런 짓을 할 수가 없어서 아무리 그 남편이 살인자의 그 딸을 키워서 내가 진짜 그 저까지 사랑하라는 걸 행동으로서 실천하겠다라고 했지만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자기는 납득이 안 돼가지고 차마 그러지 못해서 얘가 그 딸이다라고 해놓고 그 동급생 수재 살려서 나온 그 딸을 보낸 거야. 와, 씨. 레전드죠. 그럼 걔는 그냥 죽은 거네? 아니야, 죽진 않았어요. 맥박을 재고 살아날지도 모르겠다 그거는. 대박이다. 그 인물의 모두의 각자의 그 사정이 있잖아요. 우리 막 라쇼몽 보는 것처럼 각자의 관점이 있고 내가 세계를 이해하는 나만의 구성된 스토리가 있고 하는데 그게 너무나도 잘 인물 한 명 한 명마다 잘 드러나는 거고 그리고 내가 막 여행할 때 역사 유적지 같은 데도 돌아보고 뭔가 지역도 막 돌아다니는데 그 현지 지명이 되게 자주 나오거든요, 가끔씩. 그래도 내가 아는데 하면 더 마음이 가고 막 반갑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도 좀 재미가 있었던 개인적으로 그런 책입니다. 진짜 재밌어. 묘사를 그만큼 짱짱하게 멋있게 했나 보다. 다 이해하기 싫은데 막 이해돼.
각자의 막 사정 있고 생각이 있고. 문학이 그게 무서운 것 같아. 입체적으로 사람을 보게 하니까. 그니까. 저도 문학을 꾸준히 읽어봐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막- 저는 책인데요. 윤경희님의 그림자와 새벽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처음에 만난 건 우리 그 국제도서전 이번에 갔을 때 현승이 일을 하고 있는 시간의 흐름 부스에 갔을 때 이 책을 소개를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살까 말까 고민을 하면서 이 안을 들여다봤는데 이게 나한테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에세이? 수필? 같은 거고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문학적이거든요. 근데 뭔가 그런 거에 제가 심리적인 장벽이 있었어가지고 나는 뭔지 못 읽겠다. 다음에 약간 깜냥이 돼서 다시 찾아오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제가 속초를 혼자 여행을 갔었잖아요. 그때 갔을 때 동화 서점에서 다시 만나가지고 이 정도면 운명일 수도 있겠다. 책 표지도 되게 예쁘고 그리고 뭔가 이 여행을 기억할 수 있는 책을 한 권 사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책을 사서 속초에서 서울까지 돌아오는 2시간 반 안에 이 책을 다 읽었고요. 오. 되게 흥미롭고 재밌더라고요. 윤경희님의 어떤 잔상 같은 거? 그러니까 직접 겪은 일이 아니라 본인이 꿈속이나 아니면 뭔가 이랬던 것 같은데 하는 그 경험들을 엮어서 쓴 책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비현실적이에요. 비현실적인데 너무 또 현실적이야. 그래서 내가 약간 뭘 읽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도 되게 많이 들었고 근데 약간 되게 상상하게 하는 그런 포인트들이 많았었거든요. 예를 들어 구석의 아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구석의 아이는 그냥 이렇게 묘사를 해요. 숨죽여 운다. 구석의 아이는 멀어 눕는다. 구석의 아이는 웅크린다. 그냥 계속 이렇게 되는 거야. 구석의 아이는 그러면 나는 이 구석의 아이의 모습을 상상을 하겠죠? 오. 이 구석의 아이가 어디에 있고 종소리를 듣는다고 하네? 그러면 학교인가? 일 밀기와 당기기를 매번 잘못 행한다. 집에 가나? 약간 이렇게 상상하게 되고 근데 또 이 아이가 결국에는 울지 않고 아픔을 모르고 기쁘지 않고 기쁨을 모르다가 또 갑자기 이걸 느끼고 슬픔을 느끼고 결국에 또 막 뭔가 자기의 의지가 담긴 그런 표현들 거부한다, 복종한다 아니면 어디에 간다 약간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서 되게 저를 혼란에 빠뜨리게 했던 진짜 그 머리를 팽팽팽팽팽 굴리게 하면서 읽게 하는 그런 작품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게 여운이 남았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정말 전적으로 독자한테 맡기는 이런 글이 너무 오랜만이거든요. 그리고 내가 실제로 이렇게 막 굴려가면서 상상하고 막 그럼 얘는 여기 있나? 얘는 어떤 모습이려나? 이걸 내 머릿속에서 시각적으로 상상하는 그런 행위 같은 게 사실 저는 소설을 읽으면서는 그런 거 잘 안 하거든요. 그냥 써있으면 그런갑다. 그렇게 된갑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히려 이렇게 정말 제한적인 정보를 주니까 그렇게 하게 되는 게 너무 저한테 되게 오랜만인 경험이어가지고 생생하게 책을 읽었다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문장 자체도 너무 멋지고 좋은 문장이 많았어요. 개구리가 이 시간의 흐름에서 나온 이 시리즈를 자기는 수집하는 게 목표라고 했었거든요. 전집처럼? 근데 저는 가은이는 진짜 대단하다. 재미도 없어 보이는 책을 어떻게 다 이렇게 모으려고 하지?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 진짜 대박이었다. 이게 말들의 흐름이라는 시리즈로 나왔는데 이 총 10권이거든요. 이걸로 끝말잇기를 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가 커피와 담배, 그러면 두 번째는 담배와 영화, 세 번째는 영화와 시, 네 번째 시와 산책, 산책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9번째 이게 그림자와 새벽으로. 오. 그림자와 새벽인 제목과 연관이 있어야 돼요. 그쵸? 왜냐면 이 책 자체가 이분의 그 되게 모호한 약간 꿈속에서 느꼈던 것들 그런 경험들이 뭔가 눈 뜨고 일어났을 때 어쨌든 그 그림자라는 형체 자체가 되게 모호하고 신기하고 근데 뭔가 우리를 계속해서 따라다니고 그런 잔상 같은 것들을 되게 잘 담고 있는 것 같아서 제목이랑도 정말 잘 어울리는 책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럼 속초는 이 책으로 기억되나요? 근데 또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 제가 속초 여행 그 마지막 코스였어요. 여기 간 게. 그래서 속초에서 느꼈던 감정과는 좀 사뭇 다른 느낌이긴 했다. 다만 돌아오는 길에는 이 책과 함께 했기 때문에 속초 여행의 끝이 얘로 기억되지 않을까. 색깔도 너무 예뻐. 안에 내지랑. 그래서 다음번에는 산책과 연애라는 책을 한번 봐서 읽어보려고 합니다. 좋네요. 되게 시리즈로 할 게 많네. 아주 재밌는 삶이시네요. 인생은 재밌게 추천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렇다면 저 마지막 책인데 우리는 왜 선물을 줄 때 기쁨을 느끼는가? 오. 이고
처음에는 저는 조금 더 사회적인 책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뭔가 사회과학 서적 아니면 뇌과학 부제를 안 봤어. 왜냐면 부제가 자본주의의 빈틈을 외우는 증여의 철학이었는데 이걸 안 보고 나 이런데 내 메커니즘을 알아야겠다 해가지고 읽은 책이었는데 요즘 읽은 것 중에 제일 재밌게 읽었고 그래요? 한마디로 증여론에 대한 책입니다. 요약하자면 증여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교환을 제시하고요. 시장 경제에서 이거 해주겠지? 하고 대가를 기대하고 기부를 하는 게 교환이고 증여는 기대하지 않아요. 기대하지 않고 일단 증여를 합니다. 그리고 주는 사람이 알아차리는 게 아니라 받는 사람이 사후적으로 이게 증여였구나. 내가 증여를 받았구나. 라고 수신자에 의해 알아차려지는 게 증여입니다. 예를 들어 뭐가 있어요? 부모의 사랑. 교환은 너무 많죠, 사실. 시장 경제 안에서 교환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은 너무 많고. 저는 친구도 어쩌면 교환이라고 보긴 하거든요. 왜냐면 흔히 호혜적 관계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왜 친구를 합니까? 물론 그 친구라는 것에는 굉장히 많은 설명 덧붙인다. 아니 굉장히 많은 맥락과 맞죠, 의미가 맞죠. 있겠지만 저는 주요하게 우리가 그냥 지인도 아니고 맞아. 남도 아니고 친구라는 관계를 명명하고 소통을 하고 관계를 맺는 이유가 상호 호혜성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너가 도움이 처할 때 내가 도와줄게. 응. 내가 도움이 처할 때 너가 도와줘. 응. 그리고 이 도움은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나올 수 있겠죠. 이게 친구인데 부모의 사랑은 근데 자식한테 내가 이걸 해줄 테니까 얘가 나한테 뭐 해주겠지? 라고 기대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건 교환의 영역입니다. 그치. 근데 기대 안 해. 그냥 해주는 거예요. 그쵸. 그냥 사랑을 주고 조건 없는 사랑. 조건을 없고 걔는 몰라야 정상입니다. 그게 증여의 그 조건 중에 하나예요. 왜? 알면 교환이 되니까. 사후적으로 뒤늦게 증여가 끝났거나 아니면은 우리 뭐 현재 완료라고 하죠. 이미 끝났거나 과거부터 지속되고 있는 상태일 때 사후적으로 내가 받아버렸네? 그래서 교환을 할 수조차 없어요. 이미 과거의 일이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받은 거를? 줘야죠. 부채의식을 안게 되는 거예요. 그 대상이 부모로부터 받은 증여면 부모에 대한 그 부채의식이 있는 거고 세상으로 맡은 증여면 세상으로부터 부채의식이 있는 거고 무수히 많겠죠. 모르는 사람이 나에게 증여를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과거에 살던 그 수많은 선조들, 조상들이 나한테 증여를 하고 있을 수도 있고 그 부채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교환을 할 수조차 없어. 이미 과거에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새롭게 증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환이 이미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나는 받았는데 부채의식은 있고. 그 맥락이에요. 그 메커니즘이에요. 증여론이. 그리고 또 재밌었던 건 이 증여에 아까 전제 조건들이 막 있었잖아요. 과거로부터 온 것이어야 되고 수신인, 받는 사람이 알아차려야 되고 더 이상 교환이 불가능해져야 되고 그런 게 있는데 가장 촉발되는 게 뭘 것 같아요? 증여의 시작. 증여의 시작? 증여를 받아본 경험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완전 맞아요. 이 저자가 말하길 증여의 최초의 시작은 수신자의 알아차림이에요. 이게 증여였구나. 왜냐하면 모두가 사실 증여는 받을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걸 알아차리느냐 알아차리지 못하느냐 일 텐데 알아차리는 사람만이 이게 증여였구나. 알아차리고 증여가 계속 이제 이어지는 거고 부채의식을 가지게 되니까 그 알아차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느냐라고 하면은 발산적 사고와 수렴적 사고가 필요하다라고 말을 해요. 발산적 사고는 나에게서 벗어나는 거. 이게 당연한 걸까? 예를 들어 SF 소설 같은 거 보면은 세계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전제 조건이 하나 탁 나가거나 삐끗하잖아요. 이를테면 해가 더 이상 없다. 지구의 자전이 멈췄다. 식물이 더 이상 광합성을 하지 않는다. 그런 거를 알아차려야 내가 누리고 있는 게 당연한 게 아니네. 증여의 그런 모습을 알 수 있다. 요거였고 그리고 수렴적 사고는 거꾸로 추리하는 거라고 말을 하거든요. 이게 어떻게 됐을까 하고 거슬러 올라가는 그 상상력. 과거를 발굴해내는 상상력을 여기서는 수렴적 사고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발산적 사고. 내가 주어진 게 당연한 게 아니었네. 수렴적 사고. 그럼 이건 어떻게 해서 주어지게 된 걸까? 두 개를 잘 가진 사람만이 증여받았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다. 읽다가 내가 출산을 하고 육아를 하고 싶은 것도 이 증여 때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거든요. 왜냐면 저는 그 가장 내가 증여받았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삶이란 말이에요. 삶과 세계. 내가 받은 가장 큰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해야 되는 거예요.
친구들이랑 우리는 너는 왜 막 출산하고 싶어? 간혹 나누는데 그 이유가 딱 이거인 것 같아요. 나는 삶을 받은 게 너무 좋아서 해야만 하는 영역으로 내가 집어넣은 거다. 줄 수 있는 가장 큰 증여라고 말을 해도 무방하겠죠. 너무 재밌게 읽었고 왕왕왕왕 추천한다. 라는 말. 증여로. 진짜 재밌게 읽었어요. 꿀잼. 저는 세 권만 할게요. 이거 지금 읽고 있는 중이어서 간단하게 소개라도. 이거는 그냥 번외로 지금 읽고 있는 책이어서 가볍게만 소개하는데 이게 도대체 독서 모임 같은 건 왜 하는 거야? 라는 오. 책인데 이게 트레바리 월간 오. 위대함 클럽 멤버들이 쓴 책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약간 좌충우돌 같은 것들도 담겨 있고 그리고 왜 굳이 독서 모임을 하는지 약간 이런 것들을 담아가지고 펴낸 책이어서 되게 트레바리한테는 참 의미 있는 그런 책이어가지고 제일 먼저 읽게 됐는데 지금까지는 되게 흥미진진하거든요. 나름 어떻게 모임이 만들어지고 그 안에서 뭔가 어떤 케미가 있고 또 좌충우돌이 있고 했는지 같은 것들 좀 생생하게 들여다보고 싶어서 읽고 있는 책이어서 나중에 재밌었다면은 끝까지 읽고 재밌었다면 소개를 제대로 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미있었네요. 오늘도 꽤 많은 책을 소개를 했는데 재밌다. 재밌었습니다. 저도. 그러면 다음 잘 읽었습니다는 9월에 조금 날씨가 덜 더워졌을 때 또 독서의 계절 아니겠습니까? 오. 맞춰서 약간 무드 있고 센치한 책들로 잘 가져봅시다. 좋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에 만나요. 굿. 굿. 어.